자, 이번 시간에 쌍무계약의 효력 관련해서 동시이행의 항명권 검토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매매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었고요.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과 소위 위험부당의 법리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이행기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또 을의 입장에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상대방이 해제를 못하게 하는 권능,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을이 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갑도 등기를 넘기지 아니한 상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따로 얘기 안 하면 이전 등기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될 텐데 갑이 자신은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을 주장을 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도 등기 넘겨라 라고 하는 권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때 귀책 사유는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기본 뼈대 자체가 앞에서 한번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소위 동시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정확하게 4가지 또는 3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피, 배, 임, 외우기 쉽게 순서에 따라서 피, 배, 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먼저 돈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금융기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금융기관이 채무를 변제해라 라고 하니까 그럼 너 등기 말소하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먼저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담보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있어야만요 다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겁나 긴데 무효인 등기에 있어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피배임. 그 마지막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요건 이제 제일 뒤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인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해야지 대항력 발생하고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떠난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야야 돈 줄 테니까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하는 거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시험용으로 접근해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자, 동시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4가지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동시이행 항변권 무조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가실.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 하나하나의 사안을 뭐 설명드려봐봤자 영향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된다, 인정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동시이행 항변권
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 동시 이행 항변권 유지가 되고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네 가지 피배임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 아이들은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갔다가는 큰일 나요. 외울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동시 이행 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도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피배임 얘기로 모든 얘기가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근거해서 어떻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 해제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이행 거절했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남는 두 가지가요. 상계 금지,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은 어떻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갑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을은 갑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매매 대금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로 참고적으로 그 전에 돈을 빌려준 게 있어서 1억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받을 돈 1억하고 줄 돈 1억을 퉁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퉁친다는 것을 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상계 인정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뒤만 보시면 돼. 자,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퉁칠 수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출제 이슈.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이행 상환 판결에서 이런 식이죠. 갑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자, 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돈 갚아라, 매매 대금 지급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아니 너 등기를 넘겨라라고 하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사가 보아하니 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 매도인은 자, 매수인 얘기 말 맞다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자기의 채무에 관한 이행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매수인한테 매매 대금 지급을 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사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해서 자, 먼저 갑은 자, 매도인은 누구한테 지금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줘야 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누구한테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이행 상환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의 판결 이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한다.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용은 딱 떨어져요.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제일 핵심 이슈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라고 했을 때 피배임을 제외하고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자 피배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된다. 두 번째,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때는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된다.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건데 거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2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핵심 지문 1번 끄트머리 봐야 돼. 동시이행 관계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근데 얘는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어떻다? 바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이 문제가 지금 25회 때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동시행 관계 있지 않은 것은 29회 때 한 5년 만에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건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피, 배, 임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4번인가요? 4번 보니까 배당금 반환 의무 이런 거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나와 있죠. 그냥 바로 치고 외우는 거지. 이걸 읽어보고 이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가실 주제.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회 때, 그 다음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교재 이제 2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1번 지문 끄트머리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피, 배, 임만 없으면 오른편. 2번 지문요. 끄트머리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3번 지문 끄트머리예요.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피, 배, 임이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내용 잊지 마세요. 읽어봤자 의미 없어요.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4번 지문 끄트머리에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존속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동시행 관계가 존속한다라고 전제하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피, 배, 임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근데 피, 배, 임 없는데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뒤만 자꾸 보면서 훈련하셔야 돼. 이걸요, 1분당 지문 5개를 읽고 문제를 읽고 이럴 짬이 없어요. 바로바로 치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지문 끄트머리에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명제를 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된다.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동시행 관계가 된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6번 지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피, 배, 임이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7번, 8번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보시다시피 25회 때, 29회 때 등에 출제가 됐던 쟁점이고 그저 논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가 된다.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가 존속한다. 이런 식의 명제 있으면 그 앞에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 문제는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곳곳에서 동시행 관계가 막 튀어나와요.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동시이행의 관계.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이런 것들도 동시이행의 관계. 매매 계약에 있어서 따로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로 뭐 동시이행 관계. 그 외에도 더 게 많아. 곳곳이 다 동시이행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분소유적 공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고분소유적 공유는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상호명의 신탁으로 가서 실명법이라는 부분에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배제가 되는 케이스 또는 공유라는 파트에서 자 사실상 단독 소유처럼 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어떻다? 바로 공유로 등기가 된 사안에서 이게 유효하다고 봤으니까 유효했으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등기 정리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다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민법 전반을 다 알아야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아주 개무식하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피, 배, 임만 동시이행 관계가 부인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되고 유지가 되고 인정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핵심 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사항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 매매대금 지급 안 하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너도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속 터지게 그 얘기를 안 해. 뭐 구질구질하게 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법원의 판사가 알아서 야야야 너는 너 등기 달라고 주장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법원의 판사가 나설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소위 직권조사상인 될 수가 없고요. 소송 과정에서 누가 그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상은 아니고 그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답 아니었고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네. 2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해서 아까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하면 그렇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별거 아니고요. 자,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됐다.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될 것이고 보증금이 있으면 이 임대인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동시이행의 관계다. 뭐 따로 얘기하는 피배임이 아니면 다 무조건 동시이행의 관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동시이행의 관계다. 보증금도 주지 않으면서 주택을 반환해라 라고 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언정 매도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뭐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이요. 자, 임차인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누가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을이 이 주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건 불법 점유가 아니죠. 자신의 정당한 권원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 을이 이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것은 부당 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했는. 요건 이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월세 150만 원씩 내고 있었다.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지문 가볼까요?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일단 구성하고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멘붕 오는 지문입니다. 몇 번씩 이 지문을 보더라도 볼 때마다 매번 새로워요. 자, 갑이 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했대요. 돈 보증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줬다 이런 얘기죠. 그 한국말로 보면 당연히 보증금 준 거야. 그런데 아직 명도를 안 하고 있어. 안 남겨줬어. 그래서 다시 갑이 보증금 한번 줬으니까 이 제공할 필요 없이 어떻다? 을에게 명도 청구, 즉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뭐라고? 보증금 돌려줘야지 목적물 반환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명제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국 사람이 그냥 지문을 보시게 되면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집주인이 호구야? 보증금 지난번 줬는데 또 달라고 지랄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보증금 줄 테니까 이건 이제 판례 얘기라서 말이 안 돼.
이건 읽어봐봤자 아무 영향가 없어. 23회 때 이 지문 나오고 다시는 기어 나오지 않아. 안 중요하다고.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 위주로 주로 공부를 해. 뒤지게. 좀 이따 설명해줘봐도 상관없어. 설명할 때는 안 되고 좀 이따 와 또 따져. 아니, 지금 뭐 집주인이 호구입니까? 집주인이 한번 보증금을 줬는데 왜 또 하려고 지랄이야. 그게 뭐냐면 갑이 전화를 한 거야, 을한테. 보증금 줄 테니까 집 빼고, 방 빼고, 보증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 이렇게 했는데, 을이 지금 이사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그냥. 돈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 받아버리면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사이 집을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 야, 방 빼려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도 입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질문은 들을 때마다 그 오묘타, 이해가 되는 그 표정.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시험장 가서 보시게 되면, 아니, 이 새끼들은 무슨 집주인을 호구로 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 말이 안 돼. 시험 볼 때 하나쯤 이렇게 멘붕 오는 질문이 있다고. 2번 봐봤자 이해 안 돼. 제발 판사처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답이나 찾아봐요.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와 도리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끄트머리 상기할 수 있다. 틀렸죠? 상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채무를 읽는 게 아니야. 문제를 보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렇게 이제 한 2년에 한 번 걸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반적인 맥락은 필요하지만은 그냥 외운 게 몇 개 없잖아. 하나가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 얘기 하나.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상기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이행 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본능적으로 읽어보시거든요.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주제가 뜨게 되면 세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뭐야? 시험 문제 답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웠던 걸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기도 잘 되고 문제가 이상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 공식이야, 공식. 제발 공식으로 대입하려고 하실 거예요. 2번 문제 역시 큰 의미는 없고요.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비교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유치권은요, 물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상대방이 공사대금 또는 이제 비용상환청권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의 인도, 소유자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 주요 쟁점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유치권은 가장 본질적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있었죠. 두 가지.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따로 정해준 경우 그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하지 못한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채무자, 건물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돈 갚을 때까지 167페이지 큰일 났어요. 이제 귀도 안 들려 할까요? 귀도 안 들리니까 뭐 얘기해봤자 페이지를 못 찾아 해서 16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인도 거절권이라는 게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케이스 두 가지 나와 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유익비 상환 청권을 근거로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인도 거절,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 주장함에 있어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데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따로 정해준 경우 법원 판사가 나 믿고 목적을 일단 반환해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오세요. 유치권은 그래서 물권입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물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지금 계약상 채권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바로 단순한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기억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틀렸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점유가 필요가 없지.
자, 유치권일 때 점유가 전제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형변권 봅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무슨 을이 뭘 점유로 하냐고 등기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만 다 점유를 전제로 하는 물권이다 해서 기억권 틀렸고요. 자, 니은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알아야 되지. 유치의 극치잖아. 두 가지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걸. 기억권 틀렸고요. 니은번 오른편. 옳은 걸 고르시니까 기억은 다 제거하고 니은은 포함이 돼야 되고. 자, 디귿번은 알 필요 없는데요. 어차피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옳은 것을 고르셔서 3번과 5번 나와 있죠. 니은, 디귿 두 개가 있잖아. 디귿은 공통적인 요소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고 리을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치권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형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니은, 디귿, 리을 요것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기억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간단한 주제니까 틀렸고 그래서 기억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기억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벌써 물반 고기 반이잖아. 답이 될 확률의 기억만 제거해 내릴 수 있다면 물반 기억이 있는 걸 기억 1번, 2번, 4번에 기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문제 연습할 때부터 계속해서 천연을 훈련하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를, 시험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요. 실력을 쌓고 말고 나서 할 문제고, 같은 실력을 갖고도 쓸데없이 디귿번 같은 거 읽어볼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기억은 제거해야 되고,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으면은, 결국 리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일 없이 디귿번 봐봤자, 자신만 쭉쭉 떨어지고 짜증이 날 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동시이행형변권 보셨고, 바로 이어서 위험 부담의 법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키워드가 후발적 불능이라는 데서 얘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위험 부담의 법리하고요, 동시이행형변권 약 2년에 각 한 문제꼴 합쳐서 두 문제를 묶어서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꼴인데 이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또는 교환 계약 이런 거 할 때도 위험 부담 이런 거 동시이행형변권 이런 것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간에 사고 치면요 입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애새끼가 말입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오줌을 못 가려서 사고를 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엄마를 보게 되면 잘하는 애가 이제 울게 될 테고 하여튼간에 따지지 못해서 항상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사고 치게 되면 할 말 없으면 어떻다? 입 닥치고 있고 그걸 발견한 상대방은 어떻다? 겁나 떠들어대게 된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 이미 하나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X표 주택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행기 전에 갑이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 주택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을의 입장에서는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해자 최고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봐봐. 스토리가 똑같잖아. 갑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다? 을은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모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위험 부담 얘기는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걸 묶어서 가야 돼. 잘못한 놈은 말을 못하고 짱 박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 문제의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해서 소실이 돼버렸다. 그러면 갑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을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우리 법에서는 이걸 채권자, 채무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간단하죠. 해서 지금 이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봐봐 매수인은 계속 매수인이 떠들게 되기 시작한다. 계약을 해제하고요. 그래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손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요건 이제 앞에서 해제라는 개념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이슈, 매수인이 만약 잘못했다. 뭔 소리야? 지금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언제? 이행기를 5월 1일로 정해놨어. 그런데 매수인이 쓸데없이 가서 아직 자기 물건도 아닌데 4월 20일 날 매도인한테 키를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집안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청소하다 홀라당 불을 다 싸지르게 된다.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이야. 그럼 매도인 득달처럼 달려서 뭐라고 씨부리겠죠. 그래서 이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일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매도인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야.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래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X주택의 청소를 4월 25일 날 하고 화재를 일으킨 게 누구다? 을이다. 그럼 매수인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자, 일단은 불이 다 나버렸으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매수인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은 것이 있을 때 그 이익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자, 따로 규정이 없으면은 매도인 매수인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5월 1일을 이행기로 삼고 그다음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이 매매 계약에서 지금 자, 계약 과정에 특약을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매도인이 등기 이전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다 하십시다. 원래 이제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특약을 넣어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그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얘가 와서 홀라당 불을 다 내버렸네, 깔끔하게 다 태워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익이 있죠. 등기 이전 비용 매도인 입장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자, 매수인 이행기 전에 와서 청소하다가 불내서 건물을 다 소실을 시켜버렸다. 그럼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한 대신에 매수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바로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뭐라고? 자, 매수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누가 씨부린다?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 구조를 보셔야 돼. 이게 이런 틀로 이제 암기를 한 상태에서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자,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바로 채무 면제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을 얻다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매도인의 채무 면제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매수인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다?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던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기가 만약 5월 1일이야. 그래서 5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대금 받기로 했는데 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자, 5월 8일로 자, 변제기 이행기를 늦춘 상태다. 자, 늦춘 상태가 아니라 먼저 5월 1일 날 얘가 안 나와버리니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다.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5월 2일 날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 잘못이야? 결국은 매수인 잘못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바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 중간에 똑같은 논리 구조죠.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이 있다면 누구한테 이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당연한 얘기고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더라도 결국 매수인 잘못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매도인이 잘못하면 누가 매수인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잘못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 뭐냐면은 두 가지죠. 수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해서 지금 이행기가 5월 1일인데 4월 30일 날 국가가 갑소유의 X주택을 수용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가 뺏어가 버렸으니까 이 소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되고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다라고 할 것.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갑과 을 두 사람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5월 1일이 이행기가 되게 되는데 4월 30일 날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수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매도인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한마디씩 하게 돼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 볼까요?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매수인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수용당해 버렸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서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매도인이 이미 반대 급부를 받은 게 있다. 계약금 받은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자,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매수인은 소유재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어떻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반대급부를 이행한 대신에 그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보상금 자체를 누가 받았으면 매도인이 받았다면 보상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있는 상태면 어떻다? 이 청구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이런 식이죠.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 전에 수용이 되거나 또는 이제 지진 등으로 해서 만약에 보험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전제하면 일단은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즉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면하게 될 테고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한편 을의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을 하면서 자, 내가 지금 매매대금 지급할 테니까 그 수용보상금을 또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화재보험금을 또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어떻다? 반환하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상 청구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매수인의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랑 같이 비교 하나 하실 것이 있죠. 저당권 파트에서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 자, 지금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되죠.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당 목적물이 175페이지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저당권도 다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도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175페이지예요. 자, 그랬을 때 하단부에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저당권자, 저당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다 압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일 밑에 줄에 압류 밑줄로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되더라도 어차피 압류라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지금 비교해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지금 저당권의 물상 대위를 위해서는요, 어떤 보상금 이런 것이 지금 자동화 설정자의 귀속이 돼버리면 어떻다? 더 이상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해서 여기서 이제 위험 부담의 범위에 따라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 개념은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설령 보상금이 들어갔으면 그 돈 자체를 어떻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범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죠. 지금 이제 매도인을 가리켜서 채무자라고 부르고 30회 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범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고 다시 갑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중간에 더 이상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수용을 당하거나 화재로 건물이 무너져 버리거나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등등등. 근데 그 원인이 매도인이 되게 되면 이때 매수인이 뭐라고 쫓아가서 따지게 되더라. 해서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매수인의 잘못이다. 또는 매수인의 수령 지시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른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 부분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등기 이전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을 때 그때는 그 등기 이전 비용은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자, 양 당사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매수인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쌍무계약 효력 중에서 후발적 불능에 관한 개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매도인 잘못했다. 그럼 매수인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잘못했다. 또는 매수인의 수령 지대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때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테고요.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돌려줘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지문 가지고 내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기준 215페이지 편무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편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이런 건 실제 시험장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자, 쌍무 계약에서만 동시 이행 항변권 또는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생긴 때 위험 부담의 법리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건 계약 해제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일반 당사자 계약에 어떤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법리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쭉 보고 나서 가볼까요? 교재 216페이지 가서 지문 보고 나서 나머지 관련 기출 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당사자 쌍방에게 바로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이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미 받은 반대급부가 있었다면 그 계약금은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지문 당사자 1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아까 얘기했죠.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 내가 돈 줄 테니까 보상금 청구권 또는 보상금 자체를 나에게 다오라는 의미 해서 그 정도고요.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16페이지 사례 문제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례 문제 3문제, 지문 형태 문제 1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약
8년 동안 네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216페이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해서 양 당사자,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자, 제4, 3자가 수용을 해버렸다. 이게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자꾸 외워야 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미 받아버린 반대급부, 계약금은 어떻다? 토해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자, 1.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옳은 표현. 2번 지문요. 자, 매수인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대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자,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거랑 틀리죠. 우리 저당권 물상대위와 달라지는 부분이 저당권의 물상대위 파트는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제에 대금이 지급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데 비해서 얘는 뭐라고요? 물상대위랑 다르게 보상금 자체를 어떻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서 바로 물사자 대상 청구권 얘기고요. 4번, 자,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지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수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잘못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매수인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그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급분은 어떻다?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배액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 나중에 계약금 계획이랑 착각을 유도하는 시겠지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자 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이제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틀렸죠.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해제 못합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보배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전보배상 갈 것도 없이 지금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이요. 자, 매수인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상 청구권 행사. 답은 2번 뽑았나요? 옳게 뽑았고요.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지금 이제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되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받았던 급분을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매수인 을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개소리 되겠습니다. 아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23회 때 한 문제 나왔었고요. 지문 속에 하나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5번 지문이요.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은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을이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전부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 좀 어려운 지문이네요.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냥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좀 어려웠고요. 자, 일단은 답은 2번 되게 간단하게 구성했고요. 5번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지문. 그 정도고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다. 이제는 이제 매도인 누가 됩니까? 을이 매도인이 되고 갑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아무도 잘못이 없네요. 그랬을 때 을은 누구야?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해서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됐죠. 2번 지문이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을은 계약금을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갑은 그 반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은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 기왕에 이루어진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다 반원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매수인은 반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3번 지문이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입니다. 매수인 잘못이면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자, 4번 매도인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매수인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은 표현.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누구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기억은 누구 잘못이야? 바로 매수인 잘못이 되는 거죠. 다시요. 갑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면 이때는 매도인이 씨부리는 거죠. 어떻게? 바로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 매도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지금 매수인이 와서 불을 싸질러 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청구하고요.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면 그 비용은 없다.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위험 부담 보셨고요. 요거는 이제 자꾸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잘못 안 한 쪽에서 뭐라고 씨부리게 된다. 이게 논의의 핵심이죠. 여기서 좀 단순하게 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